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K 애니메이션 시청자의 58% 정도가 다른 한국 문화 컨텐츠를 탐색을 했다라고 해요. 32% 정도는 내가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국 K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팬덤을 형성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 작품 중심에서 지금은 한국 작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내수 시장 중심 경향이 강한 반면에 K 애니메이션은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를 만들었냐면 K 컨텐츠 전담팀을 만들었다고요. 미국에서 K-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몬 헌터스가 있고 킹 오브 킹스 같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K-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가를 보시면 좀 재밌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주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켓몬, 드래곤볼, 그리고 세일러문 같은 것들이 일종의 어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전성기를 이루어왔는데, 그 덕분에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미국 내에서 애니메라고 하는 그런 팬덤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인을 타겟으로 한 어떤 시장이 개척되게 되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영을 해주는 스민 투마니 같은 전문 채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대 이후에 이제 K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킹 오브 킹스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한류 콘텐츠의 어떤 확장된 어떤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디즈니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한 덕분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한국 K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팬덤을 형성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 작품 중심에서 지금은 한국 작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어떤 다양한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가 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었나? 첫 번째, 시장이 이제 포화되고 계속 반복된 컨텐츠만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세계 전생물 같은 거나 소년 점프 스타일의 배틀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유사한 설정,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일본 영화도 있죠. 영화도 되게 저도 좋아했었는데, 일본 영화를 계속 접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정해요.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하고 다시 어떤 경험이 앞으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신선도가 저하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 어떤 신작들 속에서 차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략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내수 시장 중심 경향이 강한 반면에 K 애니메이션은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K-팝 데몬 헌터스는 기획 단계부터 미국 북미 시장과 K-팝 팬덤을 타깃으로 제작되었고, 초기부터 영어 더빙 등 해외 유통 전략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K 애니메이션은 웹툰 기반의 독특한 그림체하고 빠른 전개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니었나 싶고, K-팝과 애니메이션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형태가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은 K-팝과 결합을 해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 큰 어떤 문화적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팬덤 확장에 어떤 유리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K 애니메이션의 인기 배경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냐면 BTS, 블랙핑크 같은 K-팝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영상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 K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켰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한류 팬들은 시네탑이나 나 혼자만의 레벨업 같은 웹툰 기반의 K 애니메이션에 쉽게 유입되어서 시청자층을 확장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청자들의 어떤 그 반응을 분석해 봤더니 K 애니메이션에 대한 반응인데, 유명한 IMDb라는 게 있죠. 거기 기준으로 데몬 헌터스에 대한 미국 시청자의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78%입니다. 그리고 Z세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 65%가 되고 K 애니메이션 시청자 중에서 K-팝 팬이었던 비율이 42%,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 첫 주 트위터나 틱톡에서 언급되었던 비율이 그 숫자죠. 거의 320만 정도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K-팝 더 나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미국 시청자가 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특히나 어리고 젊은 층에서 K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관심이 확장되어서 K-팝이나 K 드라마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것이 이어지는 단계가 넘어서지면 어떤 단계가 들어가냐면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어 하는 인구가 늘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접하고 싶은 숫자가 더 늘 수 있고, 더욱이나 한국 문화, 역사를 학습하고 싶은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어떤 적극적 참여층이 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직접 타고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동시에 한국을 소비를 하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시너지가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K 애니메이션 시청자의 58% 정도가 애니메이션을 접한 이후에 다른 한국 문화 컨텐츠를 탐색을 했다라고요. 그리고 32% 정도는 내가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숫자가 이 애니메이션 덕분에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40명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는데 21명이 외국인 교환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의 나라, 영국 같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왜 한국을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접했던 K-팝, 접했던 K-드라마, 영화 때문에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해요. 그럼 그런 거를 봤을 때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이런 것들을 접한 층들이 언젠가는 한국을 와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 층들이 크게 늘 수가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가 디즈니나 넷플릭스 등 해외 방송사나 스튜디오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2024년에서 2025년에는 디즈니가 5개 이상의 K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K-팝과 연계된 그런 작품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넷플릭스는 킹 오브 킹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문화와 신화 있죠. 데몬 헌터스에도 좀 약간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투자를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K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배정을 하고 K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전문 스트리밍을 하는 크런치롤이 있는데 이 크런치롤마저도 K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들마저도 스트리밍 서비스마저도 기존의 일본 애니메이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 작품을 적극적으로 라이선싱해서 플랫폼에서 내보내는 그런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의 어떤 변화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서의 어떤 구조에서도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K-팝, K 애니메이션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하니까 K 한국 애니메이터 및 창작자 채용이 증가를 하고 아시아 지역 지사가 확대 및 강화가 되고 한국 스튜디오와의 어떤 협업도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작의 방향성 있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창작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국적인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겠고, 두 번째, K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독특한 한국적인 어떤 색채 있죠. 어떤 문화를 접목시키는 미학적 실험도 내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음악을 애니메이션과 결합하는 새로운 형식을 또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K-팝 데몬 헌터스 이후에 애니메이션 부서에다가 어떤 부서를 만들었냐면 K 컨텐츠 전담팀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서울지사를 확장하는 등 조직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저 게임 산업 있죠. 그 PS,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들어있는 일본적인 애니메이션, 일본적인 서사가 상당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기가 하락하더니 이제 K-팝과 접목이 된 한국 애니메이션이 크게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죠. 기존 K-팝 팬들은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시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K-팝 애니메이션 팬들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인 제2의 창작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코스프레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팬아트, 뭐 팬픽션 등 다양한 창작물들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자, 문화적인 탐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뭐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자, 문화적인 요소가 뭔지,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제 토론 활동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어떤 팬 활동들이 있어지냐면, 자, 팬들과 그 제작자들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뭐 제작자와의 어떤 소통, 그리고 뭐 또 다른 작품이 나올 때 팬들의 어떤 반응이 담겨 있는, 피드백이 담겨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자, 증가를 하고 있고, 팬 이벤트 및 온라인 참여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의 어떤 이 팬덤이라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덤과 자, K-팝 팬덤의 특성이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K 애니메이션이 확산되고 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관련된 상품의 어떤 매출 증가 측면에서 2022년 대비 한 42%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K 애니메이션 관련된 뭐 피규어, 의류, 굿즈 같은 라이선싱 상품이 미국 내 판매가 이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내 관광객 증가율이 거의 35%가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이 배경이 된 한국 지역 방문을 목적으로 한 그런 관광객이 35%가 증가를 하고, 뭐 K 애니메이션에 담겨 있는 뭐 OST, 그리고 K-팝 음악의 미국 내 스트리밍 증가율이 25% 이상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한 뭐 컨텐츠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컨텐츠를 통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한국 애니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뭐 당연히 뭐 제작 인프라가 이제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제작 규모하고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 애니메이션만의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화, 그리고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같은 애니메이션이지만 K라는 철자가 들어갈 정도의 어떤 한국적인 창의적 독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킹 오브 킹스나 K-팝 데몬 헌터스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적인 서사와 세계관이 구축되고, 다양한 장르와 타겟층을 공략할 수 있는 뭐 컨텐츠 개발, 그리고 뭐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적 정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한 창의적인 독창성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배급 같은 것들, 그리고 팬덤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창출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 나간다면 K 애니메이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보다 더 넓은 시장에서 얻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K 애니메이션의 잠재적인 어떤 장르하고 소재, 저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 번역을 사업에 참여해서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재밌는 스토리텔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들어가 있는 배경으로 한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판타지적 요소들이 그 애니메이션에 묻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적인 뭐 SF 같은 거, 그리고 각 도시를 배경으로 한 서울, 부산으로 한 어떤 도시적인 판타지 같은 거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K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어떤 컨텐츠를 수출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교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라는 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다른 어떤 한국적인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어떤 문화의 어떤 교류의 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 아니고 지속적인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서 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K 애니메이션은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어떤 독특한 매력을 글로벌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떤 창의적 자극과 다양성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K푸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는 K-푸드라고 하죠. K-푸드가 미국 식탁을 이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음식이 어떻게 미국 주류 문화로 들어왔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맛의 조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매콤한 떡볶이 있죠. 떡볶이가 달고 맵고 다양한 어떤 맛의 조화를 느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고기는 달고 짭짤한 맛을 가지고 있고, 비빔밥 같은 것은 균형 잡힌 어떤 맛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독특한 맛을 내면서도 그것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젊은 세대들은 자극적이면서도 좀 복합적인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한국적인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 같은 게 좀 어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한국 음식이 두 번째, 뭔가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치 같은 어떤 발효식품, 그리고 채소 위주의 다양한 반찬,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예를 들어서 어떤 비빔밥 같은 것이 건강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호기심을 들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K-팝 아이돌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K-드라마 속 장면에서 보이는 어떤 한국 음식 같은 것들을 미국인들이 접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한 호기심도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 K푸드가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 10년간 걸쳐서 봤을 때 시장 성장률이 거의 119%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한국 음식점, 코리안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대도시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았던 중부 같은 중부에 있는 대도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당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에 와서는 2023년도 기준으로 거의 4,500개 이상 정도로 증가를 했다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수치로서 봤을 때 전체 미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중식당이 있죠. 차이니스 레스토랑. 이게 한 4만 개 정도 넘어갈 정도로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즈 같은 그런 미국 프랜차이즈 상점들 숫자보다 더 많은 게 중식당이라고요. 그 중식당의 숫자가 4만 개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지난 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한 한인식당의 숫자가 4,500개가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밀레니얼들 사이에서는 한식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있냐라고 설문을 해보면 거의 78% 정도가 접한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한식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K푸드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 틈새 시장이 아닌 미국 식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빠르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한국 음식 탑3는 무엇인가요? 제일 첫 번째로 그 한국식 치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하고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하고 좀 다른데,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뭔가 더 크리스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치킨은 좀 두 번 튀기죠. 두 번 튀겨서 그런지 더 얇고 바삭하면서도 기름기가 더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맛도 있죠.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매운치킨,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로 버무려진 치킨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게 한국 치킨의 장점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다채로운 맛을 선사하는 한국식 치킨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핵심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서 반드시 먹어봐야 될 음식
중에 한국 치킨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된다고요. 자, 미국에는 없는 문화인데 그 치맥 문화 있죠. 치킨하고 맥주를 함께 먹는 문화를 영화나 K 드라마를 통해서 접해서 미국인들이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환상적인 조합으로 여기면서 치맥 문화는 이게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하나의 어떤 즐거운 사회적인 내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다가와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뭐 한국처럼 후라이드 치킨에 맥주를 먹는 치맥 문화는 우리는 흔하죠. 근데 미국도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그 버팔로 윙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스포츠 바에 가가지고 미국인들이 스포츠 경기 구경하면서 맥주를 함께 먹는 그런 문화가 있긴 있는데 우리의 치맥 문화는 어떤 공동체적 문화예요. 함께 즐기면서 마시고 먹고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자, 미국식 치맥 문화라는 것은 뭔가 버팔로 윙에다가 이제 맥주를 먹으면서 스포츠를 내가 보면서 즐기는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치맥 문화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간편하면서도 강렬한 맛의 한국 라면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월마트나 이런 마트를 가면 제일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자주 인스턴트 라면 하면 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 먹던 저렴하고 자주 사 먹던 인스턴트 라면이 주로 일본 브랜드였어요. 마루찬, 제가 기억나는데 마루찬 같은 그런 라면인데 몇 번 먹어보면 우리 입맛에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마루찬 같은 게 별로 맛이 그렇게 우리나라 라면만큼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라면은 일본 라면에 비해서 뭔가 매콤하고 자극적인 맛이 좀 곁들여져 있죠. 그리고 면발도 일본 라면에 비해서 조금 쫄깃한 그런 면발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 라면은 좀 약간 자기들 딴에는 깊은 육수와 섬세한 맛이 좀 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본 라면하고는 좀 다른 매력으로 한국 라면이 많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한류 문화가 점점 큰 인기를 얻어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월마트나 주로 미국 마트를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그런 마트를 갈 때 보면은 점점 이제 한국 라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를 가나 이제 파는 것이 한국 라면이 될 정도가 되었는데 신라면, 뭐 진라면 같은 그런 브랜드는 뭐 아마존하고 이제 월마트를 가면 자,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을 정도로 자, 인기가 있어졌고 그리고 라면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뭐 틱톡과 유튜브에서 꾸준한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갈비찜을 쓸 수가 있는데 부드럽게 익은 어떤 소갈비, 달콤한 어떤 양념의 조화가 미국인들 입맛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갈비라는 것은 좀 비싸죠. 그래서 고급 한식당에서 특히 뭐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갈비찜이 미국인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장시간 저온으로 이제 고기를 부드럽게 입혀가지고 풍부한 맛을 낸다는 점에서 미국 음식 중에서 어떤 거하고 조금 좀 비슷하냐면 미국식 바베큐이죠. 이 미국식 바베큐의 특징인 스모킹 훈연 방식하고 뭔가 좀 유사한 좀 친숙함을 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갈비찜이. 왜냐면 이 미국식 바베큐도 한 7시간, 8시간 장시간 동안 훈연을 시키죠. 그래서 육질을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우리 갈비찜이 좀 비슷한 그런 어떤 맛을 좀 보여준다라고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저 뼈에 묻은 고기를 즐기는 문화 그게 바베큐죠. 그리고 달콤한 짭짤한 양념의 사용은 자, 미국식 바베큐 소스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도 특별한 뭐 동시에 익숙한 어떤 경험을 선사를 한다라고요. 그래서 자, 갈비찜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마트와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대도시를 갔었어야 돼요.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뭐 캔자스시티가 대도시였는데 캔자스시티를 가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 뭐 텍사스에 있는 뭐 달라스 같은 대도시를 가야만 내가 좀 제대로 즐기고 싶은 뭐 한국적인 맛을 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야 라는 곳이 주로 그런 곳에 있어가지고 대도시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한식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이 1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계 유명한 셰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셰프가 누구냐면 그 데이빗 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0년에 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자, 이런 한인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대중화시키면서도 뭔가 고급화시켜서 미국 대중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서 그때부터 한식이 약간 고급화되고 현대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또 2018년도 이후에
K-팝과 뭐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2020년대 이후에는 뭐 팬데믹 이후에 뭐 집밥 트렌드와 함께 뭐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한식 레시피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식에 대한 접근성이 또 확대가 됐는데 그 역할을 크게 했던 곳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H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체인 같은 곳인데 한국계 소유의 요즘에는 이 H마트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개주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H마트가 있어가지고 H마트를 가면 이제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다양한 아시아계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H마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굳이 H마트가 아니더라도 미국을 대표하는 마트인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가도 김치, 고추장, 라면 같은 한식 재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정도로 한식의 접근성이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식 치킨과 한국식 치킨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미국식 치킨은 두껍고 바삭한 튀김옷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 튀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향신료하고 좀 다른 스파이스, 향신료를 써요. 그래서 약간 먹을 때 염지도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맛이 조금 좀 우리보다는 좀 덜 다양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이드 디쉬로 와플, 그리고 우리가 KFC를 가면 비스켓이라고 하죠. 빵 같은 거, 갓 구운 빵. 그럼 비스켓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도 대표적으로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소스가 렌치 소스, 바베큐 소스, 아니면 또 매콤한 버팔로 소스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사람들이 이제 찍어서 먹는 편인데 반면에 한국식 치킨은 얇고 바삭하죠. 두 번씩 튀기기 때문에. 그리고 달콤하고 맵거나 아니면 간장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드 디쉬로 피클이나 무 같은 게 제공이 되죠. 그게 약간 좀 미국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피클을 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소스는 양념, 간장, 마늘 아니면 허니 같은 거를 쓴다는 측면에서 미국 치킨하고 우리나라 치킨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리고 또 느낀 게 그 닭 사이즈가 좀 틀려요. 그래서 미국 치킨을 한 마리 사면은 우리나라 치킨 한 마리 산 것보다 크기가 훨씬 미국 치킨이 크더라. 한식이 미국에서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식의 가장 큰 강점을 생각해 보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식 바비큐 있죠. 고기구이 같은 한국식 바비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음식이 아닌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어떤 사회적 경험을 선사하죠. 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그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그 미역 있죠, 미역. 미국에도 가면 바닷가에 미역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미국인들이 미역 같은 걸 잘 안 먹어요. 바다에 미역이 영어로 뭡니까? seaweed죠. 바다의 잡초. 그래서 잡초라고 그래가지고 잘 안 먹는데 많은 동양계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찾고 소비를 하니까 이 미역도 많은 미국 어부들한테도 큰 수익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슈퍼푸드가 될 정도로 이런 한국 음식으로 인해서 미국인의 여러 가지 슈퍼푸드, 좋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자, 그러면 지금의 한식은 미국의 다양한 식문화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멕시코의 어떤 퓨전 음식, 불고기 타코 있죠. 김치 캐사디아 같은 메뉴는 LA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체우이라는 분이 고기 타코 트럭, 코이 타코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퓨전 트렌드의 선구자이고 그리고 한식 버거 있죠. 그래서 양념 치킨 버거, 불고기 버거는 미국 패스트푸드 문화의 한국적인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 우리가 잘 알지만 버거킹 같은 데서도 한국 메뉴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한정판 버거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현대적인 비빔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한국식 비빔밥에서 영감을 받은 무슨 그레인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식을 추구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런치 옵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들 세 곳을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농심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라면을 위시로 한 여러 가지 라면 제품으로서 미국 인스턴트 누들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언제나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죠. 그리고 CJ 제일제당에 이제 비비고 만두를 들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만두 이러면 만두가 영어로 이제 덤플링이죠. 덤플링이라는 용어가 쓰일 정도로 중국계 만두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저 비비고의 만두 있죠. 이제 만두가 이제 고유명사가 됩니다. 이제 미국인들도 덤플링이 아니고 이제 한국식으로 만든 만두는 그냥 만두구나, 이게 고유명사화가 되어서 미국인들한테도 이제 한국 만두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CJ 비비고였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냉동 김밥 같은 것들도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우리 제과 회사 있죠. 뭐 혜태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빼빼로, 또 상업정신이 또 추천한지 미국에서도 빼빼로 데이 11월 11일 같은 거를 그런 날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릴 게, 미국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사실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한국 음식이 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식에는 된장찌개, 갈비탕처럼 순한 맛의 요리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맛은 다양한 한식 요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두 번째, 김치. 김치는 발효 과정과 활용법이 완전히 다른 좀 독특한 한국 음식인데, 배추김치 외에도 다양한 수백 가지 레시피로 이루어진 종류의 김치가 있다는 것도 알면 좋겠죠, 미국인들이. 자, 그리고 모든 한국 음식이 건강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고칼로리 음식 같은 음식인 뭐 치킨, 제육볶음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좀 짠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음식이 다 건강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은 자, 미국인들이 알 필요는 있겠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조합, 대표적인 게 이제 떡볶이와 소주. 아니, 우리는 떡볶이에다가 소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 건데, 이게 유행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매콤한 떡볶이하고 시원한 소주의 조합이 미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인기 있는 K푸드의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냥 소주가 아니고 이제 과일 소주 있죠. 자, 과일 맛의 어떤 소주가 미국인들한테 조금 좀 덜 자극적이죠. 그냥 소주는 좀 우리가 알코올 같은 그런 향이 나잖아요. 근데 과일 맛을 가지고 있는 소주는 좀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고, 약간 칵테일처럼 이게 느껴져가지고, 이러한 과일 맛 소주를 페어링한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떡볶이인데, 자,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가지고, 자, 미국 내 소주 판매량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한국 음식은 미국에서 단순한 이국적 요리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한 선택지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맛과 건강, 뭐 다 건강한 음식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문화적인 호기심이 어우러진 이 K푸드의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미국 지역 문화 연구자로서 다양한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담겨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소개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은 작년에 출간했던 이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책이고, 조만간 또 다른 미국 문화 관련된 책을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미국 문화에 관련 이 내용은 이게 그렇다는 절대적인 답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이러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여러분께 꼭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